안녕하십니까 더비용혼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기본 골격서인 슈퍼노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 위치가 15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16번 정규 분포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또는 정상 분포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포이며 전체 사례수가 n개, 무한히 크다고 가정했을 때 얻어지는 분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 159페이지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Z 점수의 모양인데 사실 정규 분포도 이거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정규 분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X축, Y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X축이고, 그죠? 이거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N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개체수를 N개입니다. 무한대의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각각의 관측치들을 n개 무한대로 나누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종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n개가 아니라 한 100개 정도나 200개 정도 이렇게 관측치를 본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우리가 관측치 이것을 n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러한 관측치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종 모양으로 이러한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만든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N개라고 하는 거 있죠. 이 N개가 우리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식사를 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서 우리가 꼭 그러죠. 나온 계산도 하고 나면 뭐죠? 나중에 N분의 1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N분의 1 하자.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먹은 숫자가 만큼 나온 것을 우리 무한대의 사람이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람 숫자만큼 나누어서 돈 내자. 더치페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바로 이 N입니다. 이 정규분포의 곡선은, 정상분포 곡선으로서 대칭적이다. 상호 대칭적이다. 이제 가운데, M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보통 중앙 집중 경향, 이렇게 얘기하죠. 중앙 경향, 또는 집중 경향, 이렇게도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양쪽 값이 몰린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표값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평균일 수도 있겠고요, 최빈값일 수도 있겠고 또 중앙치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러한 점수를 대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다 대칭적이고요. 정상 분포 곡선은 일반적으로 평균과 이 자체가 평균과 그 다음에 중앙치와 그 다음에 최빈값이 다 똑같이 하나에 다 몰려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정상 분포 곡선은 연속적이죠.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치가 사례수가 모여있고, 여러분 159페이지의 상단에 곡선의 양끝은 수평선에 접근하지만 만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렇게 쭉 가지만 이게 결국에 X축하는 결코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간다는 뜻입니다.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무한으로 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평균에서 수직인 선과 만나는 그것의 값은 0.399다 라고 해서 평균과 요거에 대해서 최고로 0.99다. 399가 보통 4.4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크기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하의 전 영역은 1 또는 100%이다. 그러니까 요것의 면적입니다. 이것의 면적을 우리가 100% 또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또는 여기서는 평균하고 중앙치하고 최빈값 똑같으니까 그냥 이걸 대표값이라고 합시다.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대칭이고 정규분포 곡선하의 전 영역은 반은 평균의 좌측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갖다가 부적이라고 그러고요. 부영역이고 여기를 정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면서 여기와 여기는 각각 50대 50의 분포도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규분포는 뭐냐? 바로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 이러한 정규분포를 Z값으로
다시 변환한 점수로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단위 정규 분포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책에다가 그림을 해놨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평균 옆에서 뭐 1SD 했을 때 68%, 95%, 99%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Z 점수 내지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것들 개념이 바로 첨도와 외도입니다. 첨도라고 하는 것은 뾰족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첨예하다 이 뜻이죠. 그죠? 첨이란 말은 이렇게 뾰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뭐 채빈값이 아주 하나에 몰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뾰족한 이런 그것을 우리가 첨도라고 합니다. 이 뾰족한 정도를 첨도라 그러고요. 외도라고 하는 것은 왜곡돼 있다, 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아까 얘기처럼 부쪽으로 또는 뭐예요? 이거는 부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요거는 정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채빈값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앙치가 여기 있고, 평균이 여기 있고 이런 모양이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채빈값이 여기 있고, 중앙치가 여기 있고, 평균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치우쳐졌느냐, 우측으로 치우쳐졌느냐, 부쪽으로 치우쳐졌느냐, 정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외도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단장 넘기겠습니다. 자, 160페이지의 기출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60페이지 밑에 나오는 정규 분포 이탈 사전적 조치 방법과 동그라미 5분에 나오는 정규 분포 이탈 사후적 조치 방법 세 가지. 이게 문제가 굉장히 뭐 말이 많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는 동그라미 5분입니다. 정규 분포를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조사를 했는데 그 가까이 간척지를 쭉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까 이게처럼 뭐 정상 분포 모양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너무나 이렇게 외도가 심해서 부쪽으로 외도가 되거나 아니면 정쪽으로 외도가 되어서 정규 분포에 맞춰서 판단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조사한 내용인데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스무딩 기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첨도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서 정규 분포랑 이렇게 맞춰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절미법이라고 해서 너무 한쪽으로 외도가 심하다 그러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약간 이렇게 정규 분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갖다 붙여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면적 환산법이라고 해서 각 점수의 100분위를 구하고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제출 점수를 다시 찾아서 정규 분포형으로 모양을 만드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사후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보시면 지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사후적 조치인지 사전적 조치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 가지 방법은 사후적 방법으로서 정규 분포에 따라서 해석하기 위한 뭐랄까요? 궁여지책이죠. 하나의 궁여지책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고, 그 160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규 분포 이탈 사전적 조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랑 영 다른 모양이긴 한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것을 잘해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모 집단의 확정이 정확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집단의 평균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모 집단의 성격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집의 틀, 프레임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샘플링하는 방법의 5단계를 배웠죠.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모 집단을 잘 확정을 하고 표집의 틀을 또는 프레임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표집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그야말로 뭐 확률 표집이냐 비확률 표집이냐, 확률 표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집락 표집이냐 정합 표집이냐 단순 무슨 표집이냐, 또 비확률 표집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가형 표집이냐 지원자 표집이냐 혹은 눈덩이 표집이냐, 그러한 어떤 연구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표집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집의 크기도 중요하죠. 너무 작거나 너무 뭐 많다, 너무 많은 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적게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범위의 제한 같은 게 생김으로 해서 정규 분포와 전혀 다른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조치라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되고, 사후적 내용을 묻는 거라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왕국화법, 절미법, 그 다음에 면적 환산법,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항상 시험에 나오면 이거 뭐 말이 많아요. 뭐 교수님 이거 사전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였나요? 사후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였나요? 이렇게 하는데 수험생들도 자체도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험지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다 얘기하는 것만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사전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사후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시험이 지금까지 나온 시험에서는 사후적인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변산도입니다. 자료의 퍼짐 현상인데 우리가 어떤 그 모집단을 우리가 볼 때 그 모집단 자체도 잘 퍼져 있어야 되지만 또 모집단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집단이 확정이 되면 표집의 털,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프레임을 짤 때 그 각각 어떻게 이렇게 표집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료 자체가 잘 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도 높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자료가 얼마만큼 잘 골고루 퍼져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또 그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변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분산도, 또는 산포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포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도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X축과 Y축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건 학생의 수가 되겠고 학생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점수 분포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료가 잘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아이부터 점수가 높은 아이까지 잘 퍼져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하고 산포도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점수가 얼마만큼 잘 분산되어 있느냐, 관측지들이 얼마만큼 잘 골고루 퍼져 있느냐, 여기서 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범위입니다. 범위를 딱 잡아가지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그 점수가 크면 클수록 자료가 잘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의 성적이 15점부터 90점까지가 있다면 최대값인 90점에서 빼기 최하 점수 15를 빼서 75점이다. 그러면 이게 75점, 뭐 예를 들면 한 98, 99면 가장 자료가 잘 퍼져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빵점부터 100점까지 또 1점부터 99점까지니까 최대하게 자료가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분위 편차라고 해서 우리가 띠지가 있습니다. 띠지를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여기서 표를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이렇게 해서 각 컷토별로 25%씩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두 가지만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여기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와 요거에서 빼기를 해서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쿼터 3, 그러니까 3분위 쪽에서 1분위를 빼가지고 나누기 2를 해준 값. 역시 뭐 이거 범위랑 비슷한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쿼터 3에서 쿼터 1을 뺀 수치에 나누기 1을 해서 나오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료가 잘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료가 분산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산을 볼게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관측 값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표준 편차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들입니다. 값들이 아니고 표본들이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떨어져 있는 건데,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건데, 분산은 각각의 관측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보는 거고, 표준 편차는 추출을 한, 그러니까 샘플한 표본들이 전체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또 어떤 그 자료의 퍼짐, 분산의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좀 넘어가는데,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163페이지 봅시다.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 조금 위에
반분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원 점수에 따라서 검사, 재검사 또는 동형검사, 그 다음 단일 검사에 따라서 반분 신뢰도와 또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반분의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따로 한번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검사법 내에서도 반분 신뢰도, 뭐 개수로는 내적 합치도 개수인데요. 이런 반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반분을 해야 됩니다.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 2차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후 반분, 귀후 반분, 난수표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의식적 비교에 의한 반분법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 반분법이야 예를 들면 뭐 100개 문항이라면 1에서 50번, 그 다음에 51에서 100번까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전반전, 후반전 나누는 거죠. 그 다음 귀후 반분법은 뭘까요? 1, 3, 5, 7, 9, 2, 4, 6, 8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귀후 반분법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왜 반에서 학교에서 반 배치고사 같은 거 할 때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신입생 2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반 배치고사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쫙 봐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누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반을 1반은 1등 꼴찌 100등, 그 다음에 2등 99등, 3등 98등 이렇게 해서 1, 2, 3, 4 반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작업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기후반분법인데 이렇게 문항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방법이 바로 기후반분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난수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통계 관련된 책자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그 부록에 보면 난수표가 나와요. 그 난수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뭐 신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1차 때 또는 기출문제 풀이할 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참 나와요. 자, 결국 이제 신뢰도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건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말입니다. 164페이지에 밑에 보면 그 가운데 쪽 밑에 보면 양가로 4번으로 제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해서 뭐 그게 뭐냐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바로 그 위에 있는 기출문제처럼 동일한 유형의 A 적성검사와 B 적성검사를 실시했다. 두 검사 간에 점수가 차이가 심한데 이러한 동일명의 유사 검사를 실시했을 때 점수 차이가 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형검사에 있어서 신뢰도가 깨지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출문제에 해설에 나오는 그 문제 5개의 해설 내용과 양가로 4번에 나오는 8개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아래 것이나 위에 것이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 밑에처럼 양가로 5번처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해야만 신뢰도가 깨지지 않고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이 검사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나 그 위에 기출 문제나 또는 뭐 양가로 4번의 문제나 똑같은 얘기고 또 165페이지 봅시다. 그거 보면 위에서 6번째 양가로 6번에 요인별로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 이건 역시도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또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8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 물어봐도 답은 동일한 답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이 이렇게 이제 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식의 깊이가 좀 얇으면은 다른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양가로 7번입니다. 손다이크의 별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유형. 뭐 이 문제도 참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까지 깊이 나올 필요가 있겠냐 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또 다른 국가 자격증이죠. 이 청소년 상담사의 2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사 방법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급 시험에도 보면 측정과 평가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둘 다 필수 과목인데, 이런 필수 과목의 내용에 보면은 바로 이제 손다이크의 이 별량에 관한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상담사 2급도 특히 이 그 직업 심리 검사에 있어서 검사지라든가 검사지의 제작이라든가 검사지의 해석 또는 자료를 추출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청소년 상담사 2급 또는 3급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어떤 이 조사 방문론에 대해서, 물론 뭐 조사 방문론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가면은 아주 풍부하게 설명되어 있는 전문 서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 되고 구할 수만 있다면 청소년 3급, 청소년 상담사 3급 또는 2급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청소년 3급과 2급을 강의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직업 상담사 2급과 청소년 상담사 2급, 3급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고 막 출제가 그쪽 문제가 넘어온 듯한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 손다이크의 별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손다이크는 검사 점수 변동의 원인을 4가지로 보는데요. 각각의 개인의 영속성과 개인의 일반적, 그 다음에 개인의 뭐 거기 보면은 영속적이면서 특수한 것, 또 개인의 일시적이면서 일반적인 것, 개인에게 일시적이면서 특수한 것이 나오면서 시험에는 166페이지에 나오는 제일 그 마지막 그 가운데 정도 있는데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개인의 일시적이면서 특수적 특질 때문에 검사 점수에 어떤 그 변동이 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1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겁니다. 개인의 영속적이고 일반적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어떤 개인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제 개인이 있는데 영속적이란 말은 제한테 있는 딱 그 어떤 특성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뭐 할까요?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한테 있는 겁니다. 제한테 있는 고소공포증은 이거 치료가 안 돼요. 늘 이렇게 저한테 죽을 때까지 저한테 있는 그런 고소공포증이라고 합시다. 영속적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겁니다.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꼭 나라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일반적 기능으로서 독해력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독해력, 영어 독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속적이죠. 나에게 붙어있는 하나의 나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도 역시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독해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아주 그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시험에 갑자기 막 그 영어 발음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마침 그 시험이 아주 독해만 묻는 시험이 잔뜩 나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 시험을 잘 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독해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내가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 그런 원인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볼까요? 개인의 영속적이고 특수적 특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에게 영속돼 있다. 개인에게 딱 붙어 있지만 또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어떤 그게 있어요. 뭐 어떤 공간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딱 나한테만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잘 오지 않는 것들인데 이상하게 내가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어요. 내 개인적인 습관. 남들이 별로 없는 건데 그래서 괜히 남들은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건데 나는 어떤 나만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트라우마 같은 거 있겠죠. 트라우마 같은 게 대표적으로 영속적이며 특수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남들보다 훨씬 못한 점수를 얻거나 또는 더 나은 점수를 얻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개인의 일시적이면서 일반적인 특질입니다. 그날따라 내가 심리검사를 하는 그날따라 내가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곤이 찾아왔고 피곤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수의 변동이 오는 것. 마지막으로 개인의 일시적이며 특수한 특질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만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추측에 의해서 답을 정할 때입니다. 어떤 시험지를 봅니다. 영어 시험 시간에요. 내가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연필을 굴려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연필을 굴렸습니다. 그때 딱 뭐 3번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3번을 체크했더니 딱 그게 또 용케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연필을 굴려서 하는 이런 일시적인 행동과 그리고 3번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와서 내가 했더니 그것도 둘이 또 잘 맞았어요. 아주 궁합이 딱 맞아서 우연하게 찍은 답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실력이거나 그 사람의 심리적 구성물을 측정하는 정확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얘기할 수 없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한 겁니다. 참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측정의 표준 오차입니다. 자, 우리가 측정의 표준 오차.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앞부분에서 공부할 때 우리 이런 걸 얘기했어요. 뭐 분산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분산과 또 표준 편차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란 뭐냐면요. 뭐 측정의 표준 오차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표준 오차가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166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양가로 8번이 있고 측정의 표준 오차가 있어요. 그 측정의 표준 오차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두 번째 줄 찾으셨어요? 밑에서 6번째입니다. 16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각 샘플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 수 있는 통계량이다. 마치 표준 편차를 설명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측정의 표준 오차는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라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 중에서 A 샘플, B 샘플, C 샘플, 샘플을 여러 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어서 이 샘플 전체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각각의 샘플이니까 우리가 이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에서 A 샘플하고 B 샘플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샘플을 끄집어내요. 그죠? 그랬을 때 모집단의 평균은 논외로 하고 A 표집의 평균 여기에 B 표집의 평균 이게 다 있겠죠. 그죠? 각각의 평균이 있겠습니다. 이 평균들이 전체 샘플의 또 토탈 평균이 있겠죠. 그죠? 이 토탈 평균과 각각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말 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뭐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왔을 때 요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요게 바로 전체 표집의 전체 평균에서 각각의 표집의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우리는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167페이지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제 상단에 보면 측정의 표준 오차의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매번 검사를 실시할 때마다 달라지는 평균의 오차 범위로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자는 어렵고 그 다음입니다.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각 샘플들이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얼마나 차이를 보여주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량으로서 예를 들면 A 검사의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면 다음번 A 검사를 다시 실시했을 경우 평균은 20이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게 A가 했더니 평균이 여러분 이제 약간 시간이 걸려도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기왕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신문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각각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A 후보가
A 후보라는 사람이 대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될 확률이 65%이다.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근데 이 65%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결과치는 신뢰 수준 95%이며 표준 편차가 3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A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65%이며 이 조사는 신뢰 수준 또는 신뢰 구간 95%이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전체 유권자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 유권자가 있는데 이 유권자에 대해서 A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줄 것이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봤더니 A가 얼마 나왔냐면, 예를 들면은 62, B 샘플이 얼마 나왔냐면은 67, 68이랄까요? 68. 그 다음에 또 C 샘플은 65, 또 D는 62, 또 E는 68. 이런 식으로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다 대보니까 평균이 65가 나왔어요. 6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평균들을 범위를 보니까 커봐야 플러스 3, 적어봐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62에서 커봐야 68이라는 거죠. 68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65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냐? 이거 이해됐죠? 이게 바로 측정의 표준 오차예요. 표준 오차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95%는 뭐냐 이거죠. 95%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100명 중에 95명이 이런 모양새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5%는 뭐예요? 나머지 5%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막 70%, 55%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55%가, 그렇죠. 55%, 막 70%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5%고, 요 범위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95%가 이런 일관된 답변을 해주더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표준 오차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